고액 연봉의 대명사로 떠올랐던 개발자 채용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올해 채용 규모를 30% 감축하는 등 IT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리는 총 사업비 1조 원 규모의 신도시 2DM 기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이는 신 회장의 특별 사면 이후 첫 해외 출장으로 앞으로 M&A와 신사업 등 공격적인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포스코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의 본사 이전 문제를 두고 회사와 포항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미래 신사업을 위해 본사를 서울로 이전했는데 지역사회는 회장 퇴진을 요구하며 상경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를 미루는 대신 10% 후반의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하는 리볼빙 서비스의 잔액이 7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가입시키는 끼워 팔기를 금지하고 수수료율 산정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미 연준의 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시장에 경계감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기자, 오늘 장 흐름 어땠습니까?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피 지수를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네. 외국인이 오늘 하루에만 1,500억 원 이상을 사들인 건데요. 벌써 6거래일째 연속으로 순매수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순매도했는데요. 개인이 50억 원가량 팔아치웠고요. 기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또 순매도를 했습니다. 1,400억 원 팔았고요. 예. 증권업계에서 좀 분석하기로는 오랜만에 마주하는 상승장이었지만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 반짝 상승이다.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특히 지수가 등락을 반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장 내일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데 이에 시장은 아직 경계 심리가 잔존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연준이 이제 시장에 좀 머뭇거리는 시그널을 주면은 자산 시장이 또 기대를 갖게 되니까 이대로 75bp 올릴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다가 간밤에 또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한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50bp와 75bp 반반 확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이 등락을 반복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해가 됩니다. 환율은 오늘 또 높은 수준을 이어갔네요. 맞습니다. 오늘 환율도 1,340원 이상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물론 장을 이제 1,340원 아래에서 장을 시작하긴 했지만 결국 마감 때는 종가보다 3,004원밖에 안 떨어졌고요. 1,342.1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 달러와 가치 하락은 간밤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영향이 컸습니다. 미국의 8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신규 주택 판매 지수 역시 전월보다 12.6%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경기 둔화를 이유로 달러 강세 압력이 다소 약화되면서 이 달러와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럼에도 증권업계는 오늘 하락세는 숨고르기에 불과하다며 환율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또 중국 내수 경기 부진 등에 따라 주요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유로존 재정 위기와 글로벌 부동산 경기 충격과 같은 추가적인 경제 위기들이 쌓여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증권업계는 하반기 환율 전망치를 평균 1,350원, 최대 1,380원까지 열어뒀습니다. 내일 잭슨홀 미팅도 시작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금통위가 또 열리잖아요. 맞습니다. 금리 인상하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한 0.25%포인트 올리는 이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네. 지난달 6% 넘게 우선 소비자 물가가 치솟았고요. 또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고 확신을 하기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지금 현재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격차가 향후 더 벌어질 경우 물가와 환율 등에 불리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이 금리 상승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내일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이 원화 약세 또 환율 변화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의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요. 한편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같은 수준이 되면 우리 증시의 변동성 또한 당분간은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 진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이는 결국 증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오는 9월 FOMC 회의 이후에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단기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제 올리고 나면은 9월에는 금통위가 없고 다음은 이제 10월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내일 우리가 25bp를 올려서 어쨌거나 미국과 우리나라가 같아진다고 하더라도 9월에 연준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50bp 아니면 75bp니까 그때가 되면 다시 또 역전 폭이 더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 기자가 준비한 소식은 이 고환율에도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네요.
네, 전통적으로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해운이나 조선, 또 자동차, 의류 업종들이 주목을 받아왔었는데요. 네. 이 업종들은 수출 비중이 높아서 달러 가치가 오를수록 이 가격 경쟁력이 오르고 결국에는 실적 개선에 반영이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통상 고환율을 기록한 이후 3개월 이후에 이 실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 속한 이 기업들은 올해 3,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이미 주가도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지만 이전과 달리 제가 주가 수준을 확인해 보니 이 상승세는 없었고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네. 이 업종별 대장주를 한번 살펴보죠. 우선 해운 업종의 대장주인 H&M을 살펴보니 이 고환율이 지속된 일주일 동안 6% 가까이 빠졌고요. 한 달로 넓혀보니 9%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차 역시 일주일 1%, 한 달 동안 4% 넘게 빠졌고요. FNF도 일주일 동안 4%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증권업계 분석에 따르면 이전과 달리 현지에 공장을 세우거나 해외 직접 생산이 늘어난 영향이 컸고 또 근본적으로 경기 침체의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것도 이 환율과 주가 사이의 상관성을 낮추는 요인이 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고환율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도 안 팔리면 소용이 없다 이런 거네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좀 수요까지 받쳐줄 만한 종목을 또 우리가 찾아봐야겠는데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이 종합 상사주를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상사주요? 맞습니다. 네. 이 대표적인 종합 상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LX 인터내셔널이 있는데요. 주가를 또 한번 마찬가지로 살펴보니 일주일 동안 각각 12% 넘게 올랐고요. 한 달로 넓혀보니 포스코는 40% 이상, LX는 28.9%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 두 기업은 에너지 자원 수요 폭증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이 고환율, 이 달러화 강세 수혜를 동시에 받고 있는 겁니다. 최근 미국의 9월 인도분 천연가스 가격은 전일 대비 5.6% 올라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석탄 가격 역시 1년 사이 2배가량 오른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얀마에서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고 LX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와 호주에 석탄 광산과 파묘 공장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통상 종합상사는 이 원자재 트레이딩 수수료를 달러로 받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실적 또한 빠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증권가에서는 종합상사의 영업이익 예상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이 제시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연간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는 9,425억 원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제시된 이 시장 예상치가 9,200억 원이었고요. 3개월 전에는 7,700억 원이었습니다. 이보다 훨씬 높아진 거죠.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 최근에 알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를 흡수 합병하면서 또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주가가 더 크게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 합병 후에 주가가 이제 27,800원 정도까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현재 주가 흐름을 보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내일은 앞서 설명한 대로 국내에서는 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앞서 말한 대로 시장은 이미 0.25%포인트를 올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월 한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수준 정도를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보니 미국에서는 잭슨홀 미팅이 현지 시간 25일부터 개최가 되고요. 네. 26일 이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26일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수정치까지 발표됩니다. 네. 잭슨홀 미팅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금요일이 되겠네요.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신동빈 회장의 특별 사면으로 사법 리스크가 사라진 롯데 지주 신사업을 확대하는 등 성장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성장 제도화까지 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리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롯데 지주 주가가 최근에 보면 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게 제도약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우선 말씀하신 주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룹 지주사인 롯데 지주 주가가 연초 대비 3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코스피는 연초 대비 한 20%가량 하락을 했거든요. 이걸 감안하면 상당한 상승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선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큽니다. 올해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3조 1천억 원대 그리고 5천억 원대인데요. 전년비로 하면 32%, 141%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현금 배당을 늘리는 등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하는 것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신동빈 회장은 최근 사장단 회의에서 기업 가치를 측정하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시가총액을 제시하면서 주가에 신경 써라, 자본시장의 기업 가치를 올려라 이렇게 예.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신동빈 회장의 사면을 계기로 신사업 M&A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도 신 회장 사면 직후에 대형 M&A 발표도 있었잖아요. 네, 지난 23일이죠. 신 회장의 사면 직후 나온 소식이라서 더 관심이 좀 모아졌는데요. 롯데케미칼이 전기차, 배터리 필수 소재 중 하나인 이 동박을 생산하는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인수 추정가만 3조 원인데요. 롯데케미칼은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해서 배터리 소재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는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일진 머티리얼즈를 품는다고 하면요. 롯데케미칼은 SKC에 이은 국내 2위 동박 업체로 부상하게 되고요. 예. 뭐 글로벌로 보면 4위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룹을 좀 취재를 해봤더니 신 회장이 지금 이번 인수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양측의 가격만 맞는다면 딜이 좀 성사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좀 우세하고요. 앞서 롯데는 향후 5년간 국내에 37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거든요. 이번 인수전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배터리 분야는 이미 또 시작이 된 것 같고 바이오 분야도 롯데가 작년에 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투자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롯데 바이오 사업의 이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게 바로 롯데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예. 지난 6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 글로벌 탑10 바이오 위탁 개발 생산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 이런 목표를 좀 내세웠는데요. 때문에 출범과 동시에 롯데는 뉴욕주에 위치한 이 미국 제약사 BMS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2천억 원에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롯데는 1조 원 규모의 국내 공장 건립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충북 오송 그리고 인천 송도 국제도시가 이 대형 공장 입지로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신 회장이 사면된 만큼 아무래도 투자에 속도를 내겠죠. 그렇다 보니까 국내 신규 공장 설립을 위한 이 입지 선정도 좀 빨라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중소기업 상생안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약속을 지킨 신동빈 회장 이렇게 헤드라인이 걸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이에 앞서서 신동빈 회장이 좀 약속한 것도 있거든요. 뭐 상생을 하겠다 이렇게 예. 약속한 게 있었는데 바로 사면 되자마자 네네. 이렇게 정말 약속한 거를 지켰네요. 화답을 하고 지킨 거죠. 오늘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독일과 미국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말했고요. 네. 롯데 유통 6개사가 이 그룹 차원에서 해외 판로 개척 상생 활동을 진행하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5월 신 회장이 그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중소기업들과 협업 방안 마련하겠다,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힌 후 진행되는 첫 번째 그룹 차원 상생 활동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면이 됐다 보니까 이렇게 중소기업 상생으로 화답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속도를 많이 내고 있는 모습인데 끝으로 해외 사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그룹이 사실 중국 사업 철수를 하면서 좀 고전을 네. 겪었잖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2017년 뭐 중국 사드 보복 문제 때문에 예. 롯데가 영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사업을 계속 축소해 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마지막 남은 이 백화점 지분마저 매각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뭐 이로써 당연히 중국 사업은 완전히 이제 접게 되는 건데요. 예. 대신 이제 롯데는 중국을 대신할 해외
戦略공략 국가가 필요했는데 이걸 베트남으로 정한 겁니다. 그동안 이제 굉장히 공을 들여왔고 현재 보면 19개 롯데 계열사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데 11,0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1998년 진출한 롯데리아가 베트남에서 지금 270여 개 매장 운영하고 있고요. 롯데마트도 베트남에만 15개 점포, 뭐 그 외에도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 회장이 내달 초 광복절 사면 이후 첫 해외 출장지로 이제 베트남을 선택한 것도 바로 이렇게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 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총 사업비만 9억 달러가 투입된 그 60층 규모의 대형 복합단지 착공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베트남에 있는 마트, 백화점 등을 둘러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당분간 롯데 해외 사업은 한국, 일본에 이은 롯데의 제3국 이렇게 불리는 베트남 공략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네, 기업의 이슈 두 번째 소식은 KT 소식입니다. 이 KT 시가총액 9년여 만에 10조 원을 회복했습니다. 통신주 대장주 자리까지 넘보고 있다고 하는데 산업부 양현주 기자와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양 기자, KT 주가가 오늘은 좀 떨어졌지만 중장기로 보자면 계속해서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초 KT의 주가가 33,350원이었죠. 8월 1일 드디어 38,350원을 찍고 시가총액 10조 원, 즉 시총 10조 클럽에 9년 2개월 만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네.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코스피 급락장에서도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코스피가 22% 내리는 동안 이 아이러니하게 KT는 그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이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는 다른 통신사들의 주가 흐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KT 홀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한 달여간 통신 3사 주가 그래프와 비교해봐도 이 KT의 성장이 이례적인 겁니다. 현재 시총 11조 원의 통신 대장주 SK텔레콤을 바짝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예. 어제 종가 39,150원으로 마쳤는데 주가 4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KT 상승세에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4만 5천 원에서 4만 8천 원 사이로 높여서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4만 8천 원이면 지금보다 10,000원 정도까지 더 높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앞서서 그래프를 통해서도 봤지만 KT 혼자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주가는 미래 가치의 기대감을 반영을 하기 마련입니다. 예. 이 시장이 KT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도 신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KT는 구현모 대표 취임 이후 디지코 KT를 표방하면서 이 신사업 영역을 넓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3년 만에 신사업 비중을 기존의 38%에서 이 전체 41%까지 넓혀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2분기 실적에서 신사업 성장률이 높은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클라우드 IDC가 포함된 디지코 B2B 매출은 전년 대비 17.4%, 또 콘텐츠 자회사의 경우 34%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 KT는 시총 10조 달성 다음 목표인 주가 4만 원 달성을 위해서 이 먹거리 개발에 나서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콘텐츠와 스타트업 이 두 가지 키워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콘텐츠와 스타트업. 먼저 콘텐츠 부문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콘텐츠 하면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또 대흥행을 했잖아요. 이런 흥행작이 뭐 단발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나올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전략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KT는 IPTV와 위성방송, 또 케이블 TV 등 세 가지 유료 방송 사업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탄탄한 유통 채널을 통해서 이 자회사 스튜디오 지니가 제작한 콘텐츠를 유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서로 윈윈 효과를 내겠다는 건데요. 우영우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우영우는 KT 계열사 스카이라이프 TV가 운영하는 채널 ENA에서 방영이 됐죠. 이 신작 드라마 대박으로 ENA 채널 시청률이 상승하면서 보시다시피 시청률 순위 7위에 올랐습니다. 이 신작 방영 전 20위였고 2021년 초 28위였던 것과 비교를 하면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면 자연히 스카이라이프 TV 광고 수익 역시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인 거죠. 스카이라이프 TV에서는 하반기에 우영우를 이을 기대작 3개가 방영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최근 KT는 CJ E&M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자체 OTT 시즌을 포기하는 대신 이 티빙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실리를 택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콘텐츠 부분 살펴봤고 두 번째가 스타트업 키워드입니다. 이게 뭐 투자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통신공룡 이미지가 강했던 KT가 이 분석
본사와 스타트업 투자를 꾸준히 했고 또 이들을 상장시켜 기업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장 가까이 KT 자회사 밀리에서제는 연내에 K뱅크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 IPO를 목표로 하고 있죠. 예. 이 성장 사업인 클라우드를 분사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네. 이 KT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투자 펀드 조성과 경기혁신센터 보육기업 운영 등으로 스타트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중장기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이 IT 트렌드 끝단에 있는 벤처기업 발굴에 속도를 내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동성 KT SCM 전략실 상무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KT는 신성장 사업 분야에서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벤처 스타트업들의 솔루션, 장비,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저희가 수용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KT그룹은 그런 기업들의 좋은 솔루션을 받아서 이 8대 신성장 사업에 탄탄하고 성장성 있는 사업을 지속해 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스타트업 투자로 이 KT 신사업 성장과 좀 연결짓는 전략을 가져가겠다 이런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 기자, 중요한 게 구체적인 좀 성과가 나고는 있는 걸까요? 예,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KT는 현재까지 벤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IPO 12곳, M&A 13곳, 또 유니콘 기업 1곳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구 대표의 신사업 성장 의지와도 연결이 됩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 대표 취임 후 벤처기업 투자비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했습니다. 투자한 스타트업들과 분기마다 간담회를 진행해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어로보틱스입니다. 해당 기업은 KT가 전담하는 경기혁신센터 출신 스타트업인데요. KT와 파트너십을 맺고 또 서빙로봇 상품도 출시를 했습니다. KT는 스타트업들의 다양한 그룹 계열사의 공동 사업화를 통해 윈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전략을 통해 2025년까지 8대 신성장 사업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50%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양현주 기자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번 카타르에서 8강 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꿈을 가지고 응원을 한다면 대표팀이 소망하는 16강에 진출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 먼저 사진을 보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의 사업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 본점 소재지를 포항에서 서울 강남으로 옮긴다. 자,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시민단체가 반발하니까 당시 포스코가 그럼 다시 포항으로 되돌리겠다라고 하면서 일단락이 된 줄 알았는데 시민단체들 거센 반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송민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포항 시민들 또 네. 집회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좀 준비한 영상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네. 영상을 좀 함께 보시면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8일이었습니다. 강남이고요. 서울에 위치한 바로 포스코 홀딩스 본사 앞에서 150여 명의 이 포항 시민들이 비를 맞으면서 집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시민들은 이 포스코 지주사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줄여서 범대위라고 하는데요. 범대위 구성원들입니다. 이들이 비를 맞아가면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내년 3월까지 이 포스코 홀딩스 본점 소재지를 다시 포항으로 이전하고 또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을 포항에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포항으로 다시 되돌리겠다고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포항시와 또 이 범대위에 따르면은 이들이 좀 직접적인 행동에 나선 그런 좀 이유는 아직까지 이런 협의 내용에 아직까지 아무런 좀 진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포항시는 이 TF를 구성하고 또 포스코 홀딩스 TF와 한 달에 한 번씩 모두 6차례 미팅을 가졌는데요. 크게 3가지로 제시했던 그 사항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포스코 홀딩스 본사를 포항으로 이전하는 것과 또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을 포항에 설치하는 것, 그리고 지역 상생 협력 사업으로 이 신규 투자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수차례에 걸친 ETF 회의에서도 이 포항시 TF와 포스코가 이렇다 할 합의를 찾지 못하자 약속 이행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이 최정우 회장이 직접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인터뷰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40만 7,845명이라는 그 서명도 받고 그만큼 여기 지역에 대혼란도 가져오고 분란도 일으키고 이랬으니까 최정우 회장이 좀 많은 신뢰에 내려와서 지역에 가서 입장 표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됐었는데 지금까지 안 하시고 계신 것도 사실이고. 포항시 입장에선 연관 기업까지 합하면은 포스코가 약 70%가량 관여할 정도로 이 포항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경 집회는 이 기업의 머릿격인 지주사의 포항 이전을 하루빨리 되돌리려는 의도로도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원래 이름이 포항제철 아닙니까? 포항 시민들한테 상당히 상징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포스코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에 대해서 좀 포스코 측의 입장을 좀 들어보니까 이 상생 협의안을 내놨을 때 이 본점 소재를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때 포항으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협의한다는 문구가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포항시와 이 상생 협의 논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포항시 TF가 제시했던 다른 협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무리한 요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포스코 측은 이 회사의 아직 협의 중인 사항이라서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밝힐 수는 없지만 투자 정책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 철강 사업과 신성장 사업 투자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항시가 이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투자를 요구해 와서 제안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본사를 포항으로 되돌리는 계획을 철회한 건 아니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로 꼭 옮겨야 됐던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아무래도 이 포스코 홀딩스 측이 좀 주장하는 이유는 좀 지역적인 그런 한계, 이 부분을 좀 많이 짚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유명한 이런 포항에 기반을 둔 세계 최대 규모의 철강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철강에서 좀 벗어나서 미래 신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특히 이 탄소 중립 시대를 앞두고 전기차 배터리 소재나 이 수소 사업과 같은 친환경 이 미래 소재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임원들이나 이 핵심 시설을 서울에 둬야 빠르고 또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회사의 판단인 겁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또 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보다는 서울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미 필요한 인력들은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건물도 사실 서울에 크게 지어져 있는 상태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정서적인 부분들을 시민들의 이런 부분들을 좀 헤아리지 못한 게 패착이 아니었나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최정우 회장 고민이 상당히 많아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 회장은 최근에 싱가포르를 좀 방문해서 이 포스코 지분 5.02%를 보유한 2대 주주 블랙록과 또 싱가포르 투자청 등을 만나서 지속적인 투자를 요청을 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친환경 미래 소재 대표 기업으로서 이 사업 정체성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미래 신사업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철강 회사에서 벗어나서 신사업에 대한 의지를 밝힌 거죠. 앞서 올 초에는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공장 착공에 나서면서 미래 먹거리 확보와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본사 이전의 딜레마를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포항제철과 포항이라는 이 상징성과 또 전통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제는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이 포스코 홀딩스의 고민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대위는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석을 전후해서 규모를 키운 상경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충돌보다는 좀 포스텍과 같은 이 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다방면으로 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좀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산업부 송민아 기자였습니다.
IT 업계 개발자 채용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고액 연봉자들의 메카로 불렸지만 역대의 스톡옵션 같은 파격적인 조건을 이젠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실적 악화에 경기 둔화 움직임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인데 IT 바이오부 임동진 기자와 함께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지난번 IT 기업들이 2분기 실적 나온 거 보니까 실적 부진에 굉장히 큰 파일을 인건비 부담이 차지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 좀 먼저 간단하게 짚고 가죠. 네, 먼저 이 플랫폼 기업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이버는 2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과 비교해서 0.2% 늘어난 데 그쳤고 영업이익률은 3.7%포인트 줄었는데요. 같은 기간 인건비는 11.7% 증가했습니다. 이 카카오의 경우에는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기록했는데 인건비가 4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게임 업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넷마블은 2분기에도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인건비는 22.7% 증가했고요. 위메이드의 경우 244%나 증가한 인건비가 이 대규모 영업 손실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까지 인력에 대규모의 투자를 했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발자 모시기 경쟁이 너무 과도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이렇게 인력 투자에 좀 제동을 거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이 각 회사의 CFO들이나 대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짚었는데요. 이 네이버의 김난선 CFO는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인건비 증가 속도를 감속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올해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30%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도기욱 넷마블 대표는 인건비의 경우 이 당분간 인력 증가 제한할 계획이라면서 인건비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C소프트 역시 현재 인력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홍원준 NC소프트 CFO는 3분기 특별한 인력 변화가 있지 않을 것 같다면서 현재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당장 실적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게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또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글로벌 빅테크 역시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애플은 물론 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이 빅테크들은 최근 상당수 직원들을 해고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적 정리해고는 2017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샤오미 등 중국의 거대 IT 기업들 역시 올해 직원들을 대거 내보냈는데요. 실적 부진도 문제지만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서 비용 절감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 개발자라는 게 일반적인 어떤 숙련공들 이런 분들하고는 또 개념이 또 완전히 또 다르다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계속 새롭게 또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해주고 이런 수요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개발자의 경우는 새로운 프로젝트마다 적합한 인력이 다르고 AI도 있을 테고 또 웹 부분도 있을 테고 각 필요한 부분이 다르고 또 이 트렌드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력 채용이 필요합니다. 예. 또 아무래도 이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고액 연봉을 주고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데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스스로 육성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게임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이 오는 10월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직접 육성합니다. 카이스트와 협력으로 만들어진 교육과정 이름은 크래프톤 정글. 5달간 합숙 훈련 과정으로 컴퓨터 공학의 기초부터 탄탄히 다진 뒤 당장 현업에 투입할 수준까지 역량을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이 과정에는 크래프톤을 비롯해 굴지의 IT 기업 현직자들이 멘토로 참여하는데 수료생은 최우선 영입 대상이 됩니다. 매주 이제 팀 단위로 진행하게 되는데 고객을 만나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실제로 개발하고 협력사들의 멘토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현업이 필요한 기술이라든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키워드를 던져주고 함께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개발자 인력을 직접 육성하는 움직임은 산업계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 SK 등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대학원이나 아카데미는 이른바 개발자 사관학교입니다. 이곳 수료생들은 삼성전자나 네이버, 쿠팡, LG CNS 등 산업계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재교육을 통해 기존 직원들을 개발자로 탈바꿈시키기도 합니다. KT의 미래인재 육성 프로젝트가 대표적입니다. 영업, 마케팅 등을 담당했어도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개발자로 직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카카오도 경력직 개발자를 클라우드 개발자로 전환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손뼉 쥐고 이동이라는 부서 이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새로운 업무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N사나 T사 그런 분들이
AI 인재를 엄청 뽑았었어요. 엄청 뽑을 때 뽑은 사람이 또 이직을 하려고 하면 이제 연봉을 높여줘야 되잖아요. 연봉을 높여주고 상대편에서 연봉을 또 높이면 또 높입니다. 더 이상 연봉은 여기까지, 우리는 이제부터 내부적으로 교육을 하겠다. 개발자 연봉 인상으로 인력을 뺏는데 한계를 절감한 기업들이 중장기적인 육성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고용욱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서로 인력 빼가기 경쟁 같은 부분은 훨씬 좀 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중소 IT 기업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인력을 대기업에 빼앗긴다 이런 고충들을 심심치 않게 좀 들어봤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은 좀 한결 해소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메타버스 관련 중견 기업의 대표와 한번 자리가 있었는데요. 예. 그 대표도 자기들은 진짜 사관학교다. 키워놓으면은 많이 뺏기고 예. 사실 연봉을 올려주는 건 자기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정말 지키는 게 숙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플랫폼 게임 기업뿐 아니라 핀테크, 유통, 이제는 제조 기업에까지 개발자들의 수요가 상당한 상황인데요. IT 공룡들이 개발자 흡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 중소 중견기업들은 이번 하반기가 이 실력 있는 개발자를 뽑을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처럼 개발자 연봉이 치솟은 이 근본적인 이유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 기업들이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키우고 또 많은 개발자들을 시장에 진출시킨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IT바이오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카드 결제 대금을 고리로 나눠서 상환하는 리볼빙 서비스. 앞으로 이 서비스에 대한 설명 의무가 강화되고 수수료율이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최근 들어 불안전 판매 민원이 급증하자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겁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연체 없이 신용도를 관리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카드 리볼빙 서비스. 앞으로는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가입시키는 일명 끼워 팔기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리볼빙의 상품 설명을 보다 명확히 하고 수수료율 공시뿐만 아니라 산정 내역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리볼빙은 카드 결제 대금을 일부 2월에 연체 없이 나눠낼 수 있는 서비스인데 평균 금리가 대부분 10% 후반대, 롯데카드의 경우 최고 19%에 달해 카드론 금리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카드 발급 초기에 가입을 유도하는 등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마케팅으로 최근 그 규모가 늘면서 지난달 말 2월 잔액이 6조 6천억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리볼빙 관련 민원은 올해만 128건으로 그중 절반 이상이 계약 체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불안전 판매 민원이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리볼빙을 권유할 때 설명서 제공과 해피콜을 실시하도록 하고 리볼빙을 대체할 수 있는 분할 납부나 카드론의 금리 수준을 비교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리볼빙 수수료율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산정 내역을 공개하고 수수료율 공시 주기도 월 단위로 단축해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기본 수수료율에다가 우대 금리라든지 이렇게 조정하는 그 수수료율 구분해서 표시하게 시작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특별 할인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있어서 반영이 됐는지. 다만 카드사 입장에선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카드론과 리볼빙 규제까지 더해지며 고금리 이자 장세에 제동이 걸린 만큼 수익 감소는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삼성과 한화가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 시장에 뛰어듭니다. 보유하고 있던 건물을 자신들이 만든 리츠로 넘겨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인데 부동산 대체 투자 시장이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삼성 S1 빌딩입니다. 삼성생명이 직접 개발한 뒤 시가평가를 받지 않고 20년째 사용 중인데 약 4천억 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이 건물이 연내 시장에 풀립니다. 삼성생명은 보유 건물 가운데 매각 차익이 크고 현금화가 쉬운 S1 빌딩과
강남 삼성생명 대치타워를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에 넘겨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내년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에 앞서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커진 데다 최근 오만전자로 추락한 삼성전자 지분가치 하락을 만회하려는 겁니다. 최근에 리츠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기반으로 해서 리츠 사업을 런칭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리츠 런칭을 할 때 부동산을 출자를 하고요. 저희도 일정 지분을 참여함으로써 오너십은 계속 유지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보험사 자본확충이 급한 한화그룹도 이달 4일 국토부에 한화리츠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유동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비 7,560억 원 규모로 여의도 하나손해보험 빌딩 등 그룹 알짜 부동산 5곳을 한화자산운용이 운용할 리츠에 편입하고 상장까지 추진합니다. 부동산 리츠는 그룹사가 건물을 간접 소유할 수 있는 데다 연 4% 이상 배당까지 받는 꼭 먹고 알 먹고식 투자가 가능하지만 자금 조달 방식이 문제입니다. 한화리츠는 최소 40%를 자기 자본으로 메우고 나머지를 외부 기관과 공모로 조달할 예정인데 높아진 금리 탓에 대출 규모에 따라 운용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리츠도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 인가를 보유한 삼성 SRA 자산운용 주관으로 편입할 자산과 자금 조달 방식을 결정한 뒤 내년 상반기 IPO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 설정된 리츠 운용자산은 80조 7천억 원 규모로 해마다 30% 가까운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삼성리츠까지 기업 공개로 시장에 진입하면 현재 시총 1, 2위인 롯데리츠와 SK리츠에 이어 대기업 주도 시장으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많이 쓴 사람이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받으면 한도가 늘거나 금리가 싸진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그만큼 구매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건데 이렇게 인터넷 은행들이 요즘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자체 신용평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처럼 신용기록이 적은 대출자들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음식점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이모 씨는 최근 인터넷 은행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도중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다른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많은 금액을 대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금리로 줄 수 있는 건 다 받았거든요. 한도도 저축은행보다 훨씬 많이 줘가지고 오히려 좀 개인적으로 좀 놀랬고. 소득과 금융거래 이력 등이 반영되는 신용점수에 따르면 수익이 일정치 않은 자영업자나 금융 경력이 짧은 사회초년생은 신용도가 저평가됐습니다. 실제로 국민 4명 중 1명은 신용점수가 낮아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대출을 받더라도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비중을 확대 중인 인터넷 은행들은 고객 확보를 위해 자체 신용평가 모형을 운영 중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구매한 기록 등 기존 신용점수에 반영되지 않았던 정보들을 활용해 잠재 고객층을 넓힌 겁니다. 이후 신용도를 평가하기 어려웠던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은 꾸준히 늘었고 특히 토스뱅크는 전체 대출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38%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에서는 이미 금융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가 이뤄져 왔다며 향후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대한신용평가 모형이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사들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포용금융 실현과 잠재 고객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 들려주십니까? 네, 오늘은 이 주식 분할을 앞두고 있는 테슬라의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2020년에 5대1로 주식을 쪼갰던 테슬라가 2년 만에 다시 주식 분할을 하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5일에 테슬라 주식은 3대1로 분할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분할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호재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이번 테슬라의 주식 분할은 2년 전과 어떻게 다를지 앞으로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이 월가의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테슬라 주식 분할 단행 이유도 사실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투자자들 접근성을 좀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추진을 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테슬라의 현재 주가 $889, 우리 돈으로는 120만 원 수준인데요. 네. 테슬라의 현재 주당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 주당 주식 분할로 개인 투자자의 구매력을 높이겠다는 목적입니다. 특히 테슬라는 다른 빅테크 기업에 비해서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낮습니다. 알파벳은 85%, 메타는 80%에 육박하는데요. 테슬라는 거의 절반 수준인 44%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높다는 거죠. 이번 주식 분할 이후 테슬라의 주가는 300슬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매매할 수 있는 한 주당 가격이 낮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테슬라 투자 여건이 좋아질 것이다. 때문에 개인 투자자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2년 전에도 사실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한 이력이 있으니까 비교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네, 2020년 테슬라가 5대1로 주식 분할을 했을 당시 주가 그래프입니다. 테슬라는 당시 8월 11일에 주식 분할을 결정했고요. 이후 8월 31일에 주식 분할을 시행했습니다. 이 주식 분할 계획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주가가 13% 뛰었습니다. 또 실제로 주식 분할이 되는 날까지 60% 상승을 했는데요. 하지만 주가의 상승세가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주식 분할이 실제로 실행되고 나서는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3주 동안 24%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할을 앞두고는 조금 다른 주가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4일 주주총회에서 주식 분할이 승인된 날 테슬라의 주가는 $925.90를 기록했는데요. 현재는 당시보다 현재 주가가 오히려 4% 떨어진 상황입니다. 확실히 지난번이랑은 상황이 좀 다른 게 느껴지는데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은 시장 자체의 흐름이 2020년과는 좀 다른 점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폭락 이후 증시가 화랑을 보였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 등 이 긴축 이슈로 인해서 증시가 좀 냉랭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또 2년 전과 달리 최근에는 주식 분할 발표 이전에도 이 테슬라의 가격이 크게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주식 분할의 주가 부양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3개월 테슬라의 주가 상승률은 41.58%였고요. 최근 한 달 동안은 무려 14.52%나 올렸습니다. 이 밖에도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 사이의 법적 분쟁 상황도 있고요. 테슬라 네. 경영에 있어서 중국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테슬라는 정말 늘 애증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좀 어떻게 보나요, 테슬라? 네, 현재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제시한 애널리스트들 중 상당수가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 23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요. 3명이 비중 확대, 11명이 중립, 2명이 비중 축소, 3명이 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CFRA의 게럿 넬슨 연구원은요, 지난 일요일에 테슬라의 목표가 $1,125에서 $1,245로 무려 $120나 인상을 했습니다. 약 11%나 인상한 목표가인데요. 넬슨 연구원은 특히 이번 인플레 감축법이 일론 머스크에게 마치 8월의 크리스마스 같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업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EV 모델인 모델 3와 모델 Y를 판매하기 때문에 최대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이번 주식 분할에 더해서 인플레 감축법 수혜도 좀 크게 예상이 된다는 점 긍정적인 포인트로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크 요인 중에 지금 뭐 트위터 인수 철회 이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 트위터의 보안 책임자 출신이 내부 고발을 하면서 양상이 일론 머스크에게 좀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가짜 계정을 문제로 인수 계약을 파기했는데요. 내부 고발자가 실제로 이 트위터가 고의로 가짜 계정을 누락했다고 폭로를 한 겁니다. 이 향후의 소송이 일론 머스크에게 유리하게 전개된다면 트위터를 강제로 인수해야 할 때를 대비해서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더 이상 매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테슬라 주가에는 좀 긍정적이다, 안정세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 테슬라의 주식 분할을 앞두고 호재와 또 우려 요소가 혼재된 상황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테슬라의 주식 분할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 투자가 유도가 될지, 그래서 주가 상승의 촉발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 25일인 만큼 우리 시간으로는 다음 주부터 좀 본격적인 테슬라의 주식 분할 이후의 흐름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에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